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수원대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주 4주차 3교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4주차 1교시, 2교시에서는 재무 비율을 구하는 15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데이터를 주어주고 한번 15가지 비율 등등 그를 계산하는 그를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를 갖고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2교시도 간단히 요약을 했지만 재무제표에는 구성요소가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의 특정한 날짜 시점의 재무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영어로는 as of December 31st, 2019 이렇게 합니다. 현재는 as of, as 띄우고 of, as of가 영어로 몇월 며칠 현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LG생활건강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그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는 3가지 섹터로 나눠집니다. 영업으로 생기는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으로 생기는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으로 생기는 현금 흐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계산할 때는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현금 흐름을 갖고 실제 우리 계산하기로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이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잉여금을 처분하는지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회사 설립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최근에 이 재무제표는 1년간의 재무제표 같으면 1년 동안에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냐에 대해서 날짜별로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는지 무상증자를 했는지 쭉 보는 것을 재무변동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여러가지 주석, 풋노트라는 것도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겁니다.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을 하는지 정률법을 하는지 등등 그런 등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연력 등등 이런 걸 다 주석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6가지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가 특정한 날짜 시점에 표시하는 재무상태표. 둘째는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손익을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셋째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와 투자활동으로 인한 거, 재무활동으로 인한 거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계산할 때는 영업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영업활동으로 생긴 현금 흐름을 갖고 계산하기로 합니다. 네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자본 변동표, 6번째는 주석. 요 6가지가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교수님이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언을 얘기하느냐? 명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의견이 뭐고 그 사물의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소위 16대 황제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는 명언을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본인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권사에는 애널리스트가 소위 EPS나 PBR 순서로 쭉 계산을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애널리스트가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그 정보를 갖고 우리가 투자했으면은 참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나왔는 그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자기가 어떤 투자하는 기업 종목이라면 자기가 최소한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신만만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실 팩트의 중심으로 봐야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트루스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설명하면서 로마 황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영명은 반복해 봅니다.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는 우리 로마 황제의 명언도 한번 생각하면서 사물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LG생활건강은 코드 번호가 0519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G생활건강, LG는 영어로 되어 있고 생활건강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051900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엔터 누르면은 이 LG생활건강의 홈페이지나 주가로 막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의 종목의 코드 번호를 암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LG생활건강의 2019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 등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1조 97억이고 비유동자산은 3조 839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를 합하면은 자산 총계가 된다 했죠. 그래서 1조 97억과 3조 839억을 더하면은 자산 총계는 4조 936억 원이 됩니다. 자,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좌자산은 6,715억, 재고자산은 3,382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 왜 저 숫자의 색깔 5가지의 데이터는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그거는 제가 설명하고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유동부채는 7,930억이고 비유동부채는 363억이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개를 합한 것이 부채 총계이므로 8,293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885억이고 자본잉여금은 973억이고 이익잉여금은 3조 785억입니다. 요 세 개를 합하면은 3조 2643억이 됩니다. 우리 자본금이 885억인데 와, 잉여금이 3조가 넘는다. 그만큼 이 기업은 계속 누적돼서 사내 유보시키는 소위 당기 순이익의 누적이 저만큼 3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저래 보면 저 기업이 되게 알짜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부채 총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총부채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저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타인 자본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자기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 그리고 순자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왼쪽에 자산 총계는 총자산으로 저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서 왜 빨간 색깔로 해놨느냐면 저 시험을 칠 때는 아예 저 데이터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도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 주어지고 재고자산이 주어지면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남는 것이 당좌자산이 되죠. 그럼
해결됐고, 자 그러면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1조 97억과 3조 839억을 더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총계도 숫자를 주어지지 않더라도 유동부채와 비동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은 8,293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저 두 개는 주어지고, 자, 그럼 우리가 자산 총계를 계산해냈죠, 그죠? 4조 936억이고 부채 총계가 8,293억이 되면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내면은 저 밑에 있는 자본 총계 3조 2,643억이라는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본 총계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빼내면은 바로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는 빨간 색깔로 되는 5개의 숫자는 시험을 출제할 때는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자, 이 계정 과목과 상관관계를 알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은 매출은 4조 5,369억이 되고 영업이익은 8,593억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228억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7,844억이 됩니다. 이자 비용은 523억이 되고, 자, 현재 주가가 2020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136만 3천원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액면가가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 한해서 우리 비율을 15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051900 지금은 151만 8천원으로 한 15,000원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우리가 부채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은 그 정의에서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전 부채 총계를 구하는 공식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7,930억 더하기 363억 하면 8,293억이 되는 겁니다.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3개의 합이기 때문에 885억, 973억, 3조 785억을 3개를 더하면은 3조 2643억이 되는 겁니다. 자,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1조 97억 더하기 3조 839억을 더하면은 4조 936억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기 때문에 8,293억 나누기 3조 2,643억 곱하기 100% 하면은 25.41%가 나옵니다. 자, 이 전체 자본과 자본 대비 한 25% 정도가 부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우리 IMF 시절에 당시 IMF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는 모든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다운시켰는데 이 회사는 200%는커녕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아주 건전하다고 우리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비율을 구하기를 해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1조 97억을 7,930억으로 나누면은 거기서 나누어서 100%를 곱하면 127.33%입니다. 자, 이거는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을 다 현금을 해서 상환하고도 27% 정도가 남기 때문에 유동 비율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우리 퀵 레이시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남는 거기 때문에 당좌자산은 6,715억이 됩니다. 자,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주면 6,715억 나누기 7,930억 곱하기 100% 하면 84.68%입니다. 자, 당장 오늘 2, 3일 내에 모든 부채를 상환했을 때는 이 기업도 당좌 비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자 보상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개념은 ICR 해가지고 Interest Coverage Ratio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간의 비율을 보는데 영업이익이 8,593억이고 이자 비용이 523억이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16배나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아주 영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발행 주식 수는 자본금이 885억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885억을 5,000원 나누면 1,770만 주가 이 LG생활건강의 발행 주식 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건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EPS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EPS라는 거는 earnings per share에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데 자, 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6,228억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1,770만 주이기 때문에 6,228억을 1,770만 주로 나누면은 35,186원 44전이 됩니다. 자, 35,000원이 넘는 것이 이 회사의 earning per shar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PER을 한번 구해요. PER은 게임은 Price Earnings Ratio 해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를 EPS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36만 3천원을 35,186.44로 나누면은 38.74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포가 한 15에서 24이기 때문에 거의 시장 평균포보다는 한 2배 정도로 이 회사의 주가가 좀 비싸죠. 그러면 약간 고평가됐다고도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우리가 비율은 SPS Sales per Share라는 겁니다. 주당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당 매출액. 자, 매출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 기업의 매출액은 4조 5,369억 원입니다. 이거를 1,770만 주로 나누어주면 25만 6,322원이 나옵니다. 자, SPS를 먼저 구해야 PSR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PSR은 Price Sales Ratio에서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그 공식은 주가를 SPS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136만 3천원이 주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25만 6,322원 나눠주면 5.32가 나옵니다. 자, 이 매출액과 주가 그 배율은 5.32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 위에 보면 PER은 38.74지만 PSR은 5.32다. 자, 이거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기업과 유사한 다른 기업의 이 PER과 PSR을 비교해가지고 서로 비교해봐야 이 기업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는지를 하나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OA를 한번 봅니다. ROA는 Return on Asset에서 총 자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자산 총계로 나누어서 유리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28억을 4조 936억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은 나오는 숫자는 15.21%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한 15% 정도는 매년 당기 순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ROE라는 개념은 Return on Equity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 당기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6,228억 원이고 자본 총계는 3조 2,643억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19.08%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ROA와 ROE는 어느 것이 더 숫자가 높을까? 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ROA보다는 ROE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수학적으로 봤을 때 분자는 당기순이익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분모는 하나는 총자산이고 하나는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자, 이 자산 총계에는 총계 안에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ROA는 분모가 ROE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분자가 똑같은 숫자를 갖고 나누는데 분모가 크면은 나온 답은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절대로 ROA가 ROE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면 ROE가 ROA보다는 더 높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BPS Book Value Per Share Book Value Per Share. 자, 이거는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죠. 순자산이라는 건 아까 교수님이 재무제표 설명하면서 자산 총계는 총자산으로 그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부채 총계는 총부채 또는 타인 자본으로 설명한다 했고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설명한다 했죠. 그래서 이 BPS는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본 총계가 3조 2,643억이었기 때문에 그걸 1,770만 주로 나누면은 184,423.73원이 됩니다. 184,423.73원이 되는 겁니다. 자, BPS가 나오면 PBR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PBR은 개념은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배율입니다. 이거는 주가를 BPS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6만 3천원을 184,423.73원으로 나누면은 7.39원이 되는 겁니다. 7.39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업이 자, 어떤 기업은 주가가 되게 낮으면은 1보다 적은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자산은 되게 많은데 비해서 주가가 아주 저평가됐을 때는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도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꼭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입니다. CPS, Cash Flow Per Share, 주당 현금 흐름이 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까 현금 흐름이 7,844억 원이었죠. 그거를 1,770만 주로 나누어 주면은 44,316원 38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PS가 계산이 되어야만 PCR을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PCR은 Price Cash Flow Ratio에서 주가 현금 흐름 배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CPS로 나누어주면 136만 3천 원을 44,316원 38전으로 나누면 30.76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5개의 여러가지 재무 비율을 구하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리포트 공시되는 그 자료는 회사서 공인감사든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회사 자체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나오면 즉시 정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본 노데이터를 갖고 계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계산을 잘못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면은
참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이 15개의 재무제표에 관한 비율을 갖고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작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발행시장, 유통시장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15가지 비율과 여러가지 배율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든 주식 저축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돈이 알뚜랑 같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율과 배율을 구하는 공식과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교수님이 특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갖고 오늘 4주차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로 교수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했는 것처럼 15개를 한번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week.